안녕하세요 님들. 오늘 할 얘기는 왜 부자들은 숨만 쉬어도 돈이 불고 내 돈은 줄어드는지 얘기해 볼 거예요. 님들, 이 숫자 한번 보세요. 2026년 현재 팬데믹 이후 지난 6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약 40% 올랐어요. 같은 기간 직장인 평균 월급은 고작 15% 올랐고요. 숫자만 봐도 답 나오죠? 집 가진 사람은 정말 숨만 쉬어도 부자가 됐고, 집 없는 사람은 일할수록 상대적으로 가난해진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도 똑같이 월요일마다 출근해서 야근하고 주말에는 피곤해서 뻗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골프 치고 여행 다니면서도 통장 잔고가 자꾸 늘어나죠. 도대체 같은 나라, 같은 시기에 살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답을 드리려고 해요. 왜 부자들은 숨만 쉬어도 돈이 불고 내 돈은 줄어드는지. 이게 단순히 그 사람들은 능력이 좋아서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자본주의라는 게임판 자체에 깔려있는 룰의 문제예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님들 지갑에서 돈을 살살 훔쳐가는 보이지 않는 도둑이 누구인지 보이실 거예요. 또 부자들이 쓰는 돈 복사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계도 수준으로 이해하게 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제일 기본적인 얘기부터 갈게요. 우리가 매일 쓰는 이 돈이라는 게 대체 뭐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여러분, 돈이 뭘까요? 그냥 종이 아니냐고요? 맞아요. 근데 이 종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아세요? 1971년 8월 15일 미국 닉슨 대통령이 금본위제를 폐지했어요. 쉽게 말하면 그 전까지는 돈이 금이랑 연결돼 있었어요. 돈을 찍으려면 금이 있어야 했죠. 근데 이날 이후로 금이랑 완전히 분리됐어요. 그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제 정부와 중앙은행이 마음만 먹으면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볼까요? 2020년 팬데믹 터졌을 때 기억나시죠? 전 세계가 경제가 얼어붙을까봐 돈을 엄청 풀었죠. 미국만 해도 연방준비제도가 2020년 3월부터 2022년 초까지 약 4조 8천억 달러를 시장에 쏟아부었어요. 비유하자면 100년 동안 채운 수영장에 단 3년 만에 물을 30%더 부어버린 느낌이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와요. 그렇게 많은 돈이 풀렸으면 우리 주머니에도 들어왔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내 통장은 여전히 텅 비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해요. 근로소득과 자산소득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해해야 해요. 근로소득은 뭐예요? 내가 일해야 돈이 들어와요. 내가 멈추면 돈도 멈춰요. 월급쟁이가 딱 이거죠. 회사 안 나가면 월급 안 나와요. 당연한 얘기죠. 근데 자산소득은 달라요. 내가 잠들어도 자산이 대신 일해서 돈을 벌어와요.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 부동산에서 나오는 월세, 채권에서 나오는 이자, 이런 것들이요. 부자들은 이 자산소득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마시는 동안에도 주식에서 배당금이 들어오고, 저녁에 넷플릭스 보는 동안에도 부동산에서 월세가 들어와요. 말 그대로 숨만 쉬어도 돈이 불어나는 거죠.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물가가 오른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인플레이션의 진짜 의미는 물건값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돈의 가치가 희석되는 거예요. 수영장에 물을 계속 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래 있던 물의 농도가 점점 옅어지잖아요? 돈도 똑같아요. 2026년. 현재 여러분 통장에 있는 만원권. 6년 전 2020년에 만원권이랑 똑같아 보이죠? 근데 살 수 있는 게 줄어들었어요. 2020년에 짜장면 한 그릇이 5,000원이었다면 지금은 8,000원이에요. 이게 자산을 가진 사람과 현금만 가진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요. 현금만 들고 있는 사람은 매년 돈의 가치가 녹아내려요. 마치 여름 햇볕 아래 놓인 아이스크림처럼요. 근데 자산을 가진 사람은요? 완전히 반대예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요. 부동산, 주식, 금, 뭐든지요. 왜냐면 사람들이 가치 떨어지는 현금을 들고 있기 싫으니까 자산으로 갈아타거든요. 자, 그럼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부자들이 어떤 시스템 위에 앉아있길래 숨만 쉬어도 돈이 느는 것처럼 보이는지 크게 세 가지 비밀이 있어요. 첫 번째는 돈이 풀릴 때 누구한테 먼저 가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걸 어렵게는 캔틸론 효과라고 해요. 하지만 이름은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쉽게 비유해 볼게요. 샤워기를 틀었는데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만 따뜻한 물을 온몸으로 맞고 멀리 있는 사람은 바닥에 튀는 물방울만 조금 맞는 그림을 떠올려 보세요. 나라에서 돈을 풀면 그 돈이 제일 먼저 어디로 갈까요? 구독자님들 통장으로 바로 꽂힐까요? 아니죠. 제일 먼저 돈을 만지는 곳은 은행, 대기업, 금융기관, 정부와 거래하는 큰 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엄청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 2% 이자로 몇십억씩요? 이 사람들은 그 돈으로 무엇을 할까요? 바로 집, 빌딩, 주식, 사업 같은 자산을 삽니다. 아직 서민들한테 돈이 퍼지기 전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자산 가격이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싸요. 시간이 지나면서 정부 지원금도 돌고 대출도 늘고
경제가 조금씩 풀리면 그제서야 일반 가계 쪽으로 돈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미 앞에서 먼저 물을 맞은 사람들 때문에 자산 가격이 한번 위로 확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캔틸론 효과예요. 돈이라는 물줄기가 은행 자산과 자산시장 일반 가계 순서로 흘러가니까 제일 나중에 받는 사람일수록 물가만 오른 뒤에 돈을 받는 셈이 됩니다. 두 번째 비밀은 복리와 레버리지의 마법이에요. 먼저 복리부터 볼게요. 예를 들어 3억 원 정도를 배당주나 리츠 같은 곳에 넣어놨다고 해볼게요. 연 배당률이 4%라고 치면 1년에 1200만 원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월로 나누면 한 달에 100만 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은 아무 일도 안 해도 그냥 숨만 쉬고 있어도 한 달에 100만 원은 통장에 띠링하고 찍힌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1200만 원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다시 그 배당주나 자산에 재투자한다고 해봅시다. 이게 10년, 20년 반복되면 눈덩이가 구르면서 점점 커지는 것처럼 자산도 점점 가속도가 붙어서 커집니다. 이제 레버리지를 볼게요. 레버리지는 말 그대로 지렛대예요. 내가 가진 돈보다 더 큰 자산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 돈 3억 원에 대출 7억 원을 섞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다고 해봅시다. 이 아파트 가격이 20% 올랐다면 10억이 12억이 되겠죠? 수익은 2억입니다. 근데 내 돈은 3억만 들어갔잖아요. 그럼 3억으로 2억을 번 거니까 수익률이 66%가 돼요. 이게 바로 레버리지의 힘이에요. 부자들은 레버리지를 잘 씁니다. 회사도 부동산도 사업도 자기 자본의 빚을 적절히 섞어서 훨씬 큰 규모의 자산을 굴려요. 세 번째 비밀은 세금 구조의 차이예요. 우리 월급 받을 때를 떠올려 볼까요? 연봉 협상에서 겨우겨우 올려놓으면 세금이랑 4대 보험이 먼저 쫙 빠져나가죠. 한국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최고 세율이 지방세 포함해서 49.5%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은 어떨까요? 배당소득은 일반적으로 15.4% 정도 원천징수로 떼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으로 얻은 차익도 마찬가지예요.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 개인 투자자는 연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어요. 같은 1억 원을 벌어도 월급으로 번 1억 원이랑 배당이나 주식으로 번 1억 원이 세후로 남는 돈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금 차이만 1,500만 원 가까이 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약간 허탈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이 뭐야? 그냥 시스템이 쓰레기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듣다 보니 당장 대출받아서 투자해야겠다는 생각 드시죠? 잠깐만요. 여기서 멈추면 큰일 납니다.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이에요. 잘 쓰면 강력한 무기인데 준비 안 된 상태에서 휘두르면 자기 몸부터 베이는 칼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영끌이라는 단어 많이 들으셨죠?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거나 주식이나 코인에 올인했다가 금리 오르고 자산 가격 조정 오면서 고통받은 사례들 뉴스에서 엄청 나왔습니다. 아까 예시 기억나시죠? 자기 돈 3억, 빚 7억으로 10억짜리 부동산 샀는데 만약 가격이 20% 떨어졌다면요. 10억이 8억이 됐어요. 2억 손해예요. 근데 은행 이자는 똑같이 내야 해요. 자기 돈 3억으로 엄청난 손실률을 기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무조건 빚내서 투자하라는 게 아니에요. 준비 없는 투자는 투기가 되고 그건 부자가 되는 길이 아니라 벼락거지가 되는 지름길이에요. 물론 자산 투자에는 변동성 리스크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시간의 힘이에요. 장기적으로 보면 자산이 현금을 이기는 역사적 패턴이 있어요. 1990년부터 2025년까지 35년간 한국 주식시장 연평균 수익률이 약 8%예요. 같은 기간 예금금리는 평균 4%, 물가상승률은 평균 3%였고요. 장기적으로는 자산이 압도적으로 이긴 거죠. 그럼 리스크도 있고 해서 결국 손 놓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시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들이 있어요.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세 가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준비했어요. 여러분 상황에 맞는 걸 선택하시면 돼요. 시나리오 1번. 월 50만 원 투자하는 직장인. 한 달에 50만 원씩 20년 동안 투자해요. 연 7% 수익률을 가정하면 20년 후 약 2억 6천만 원이 모여요. 여기서 연 배당률 4%만 받아도 연 1,040만 원, 한 달에 약 87만 원이 들어와요. 월 50만 원으로 시작해서 20년 후엔 아무것도 안 해도 월 87만 원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시나리오 2번. 월 100만 원 투자 가능하고 적절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경우 전세자금 대출 같은 저금리 대출을 활용해서 주거비를 절약하고 그 돈을 투자에 돌려요. 월 100만 원씩 15년간 연 8% 수익률로 투자하면 약 3억 4,700만 원이 모여요. 여기에 적절한 시점에 부동산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15년 내 자산 5억 이상도 가능해요. 물론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고요. 시나리오 3번. 고위험 고수익을 감당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여유자금 범위 내에서 성장주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해요. 연 15% 이상 수익률을 목표로 하되 손실 가능성도 충분히 인지하고 분산 투자해요. 그럼 지금 당장 뭘 체크해야 할까요? 첫째,
월 저축률이 20% 이상인가요? 둘째, 비상금이 6개월치 생활비 이상 있나요? 셋째, 투자 공부를 하고 있나요? 넷째, 분산 투자 계획이 있나요? 이런 뉴스 나오면 좋은 신호예요.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린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다. 기업 실적이 좋아진다. 반대로 금리가 급격히 오른다. 부동산 거래량이 급감한다. 기업 부도율이 높아진다. 이런 뉴스 나오면 신중해야 해요. 부자들이 숨만 쉬어도 돈이 불어나는 이유는 돈이 돈을 버는 시스템 위에 앉아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돈이 줄어드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현금을 갉아먹기 때문이고요.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 시스템이 부자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시작하면 10년 후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캔틸론 효과를 이해하고 복리의 힘을 활용하고 세금 구조를 공부하면 돼요. 당신의 돈에게 일을 시켜야 해요. 당신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일하게 만들어야 해요. 그게 부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오늘 영상 진짜 도움됐다 싶으면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궁금한 경제 이슈나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또 밤새서 리포트 뒤지고 데이터 파헤쳐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게요. 앞으로도 복잡한 경제 뉴스 님들 대신 쉽게 풀어줄 테니까 구독이랑 알림 설정 꼭 해두세요. 우리 같이 부자 되자고요. 지금까지 스토리잡스였습니다.